새벽 2시. 잠들지 못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다리는 뼈가 이렇게 터질 것 같으면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이 아프면서 고통을 못 이겨 머리카락을 잡아뜯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옆방의 엄마를 부릅니다. 약죠.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조금 괜찮았을 때까지. 엄마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현주 씨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지난 2002년 광주광역시의 한 가정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희귀질환인 윌슨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시 박림동 58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에 이어 자신은 물론 아들까지 3대째 똑같은 불치의 병을 대물림한 천형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들 부자가 앓고 있는 병이 윌슨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전되는 불치의 윌슨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사연이 보도되자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여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후 김 씨는 정상 참작이 돼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 보도 내용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유전학 전문의 김현주 교수는 보도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됐는데 이거 봐. 윌슨병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대물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려가. 검사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강조를 하시죠. 기사 내용을 볼 때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또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윌슨병일 수가 없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 윌슨병이라는 진단은 오진이라는 거를 알았죠. 환자를 보기 전에도. 김 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을 불러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가족이 앓고 있는 병은 윌슨병이 아니었습니다. 소뇌가 오그라들어 운동 기능과 시각 장애 등을 일으키는 희귀 질환, 소뇌 실조증으로 판명됐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으로 나왔고 어머니는 정상이죠. 그 아버지가 그 삼핵산이 늘어나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로서 확진이 된 셈이죠. 딸도 역시 같은 양상이었는데 그 질병 유전자가 딸에서는 더 많이 확장된 걸로 나타났어요. 10년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진 김 씨 가족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척수성 소뇌 실조증으로 판명됐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입니다. 당시 31살이던 딸도 소뇌 실조증으로 나왔고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아들도 실조증입니다. 큰아들은 당시 검사에 참가하지 않아 병을 앓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3대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당시 17개월 아들을 두고 있었고 딸은 9살과 7살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취재진은 이들 가족의 행방을 찾아 광주로 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이 가족이 살았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1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웃에 사는데 아들이 오직 있으면 그 아들이 그렇게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여기 벽을 짚고 다녔거든요. 예. 한 2, 3개월 돼요. 몰라 2, 3개월 된가? 그 정도 된 거라는데. 이사 어디로 갔어요? 몰라 그게. 그건 어디 아파트- 아파트로 갔단 말만 들었지 몰라.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들 가족이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에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설득에 지난 10년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냥 개인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정말 생각은 뭐 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작은 아들의 죽음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살해했던 아버지는 계속 병을 앓다가 4년 전 숨졌습니다. 실조증으로 판명됐던 딸도 아버지보다 3년 먼저 32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딸은 게 이혼하고 지금 생각인데 곤란해도 그냥 집에가 있었으면 더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냥 병원에서 등기리나 맞고 있어갖고 그냥 그 전에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굳어보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고 그냥 연락 오더라고요. 당시 7살이던 아들도 1년 뒤 숨졌습니다. 아깝다는 거는 딱 엄마하고 똑같다고. 그때 사고가 그러더니 엄마하고 하는 것이 똑같고 어려서 죽어나서 서울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못 나서 그냥. 현재 19살 된 외손녀는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로 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증상이 없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던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만은 큰아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빵사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동 거리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상대방 좀 더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 그렇고요. 걷는 거는 그 혼자는 못 걷고요. 뭘 채팅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일은 그래도 한 몇 발짝 그러면 손을 한번 딱 벽을 잡아야 돼. 김 씨의 아들은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10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7살에 발병했고 3년 만에 아빠 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동생 투리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그래도 그들한테 미안해서 동생 둘이는 봐도 1년에 한 두세 번 보면 안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걔들한테 좀 미안한데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가족 8명 가운데 5명이 실조증 때문에 숨졌습니다. 2명은 현재 병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시력을 잃어가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늘만 원망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병이 대물림되는지 안 되는지, 자식을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희귀 질환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무관심이 한 가족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게 얼른 죽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의사가 좀만 신경 써주고 내 말에 좀만 신경 써줬으면 안 죽고 살았을지 모르는데 아무리 자기들도 위팽이 될 모른다고 그렇게 무책임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흔 6살 심재훈 씨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회 활동을 접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초등학교 그럼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예.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오랜만에. 네. 자시 아닌가? 신 목사가 만난 이준교 씨는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씨도 광주의 가족처럼 손의 실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11년 전부터 몸에 마비 증상과 언어 장애가 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 편하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이니까 이거 눈 뜨면서 추억하는 걸 잘 보니까. 신 목사는 실조증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을 제가 막 물질 이런 걸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위안을 많이 해주지요. 근데 그때 사모님도 계셨고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참 그 다녀하고 남한테 그 하시는 분이 나중에 몸이 자꾸 나빠지니까. 신 목사의 아내 김신 씨의 살아생전 모습입니다. 부인도 실조증을 6년 앓다가 지난 2005년 숨졌습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이 마비돼 마지막엔 먹지도 숨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희귀난치 질환입니다. 고칠 건 뭐 우리 의사로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들 그 뭐 참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날까?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날까? 왜 내 안식군가?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돕고 있는 이유는 아내의 유언 때문입니다. 유일한 보려고 하십시오.
둘이 똑같이 갔으면 좋겠지만은 내 먼저 가지 않겠느냐. 그럼 소외를 뭘로 하겠느냐. 당신이 나 같은 환자들을 좀 돕고 봉사하고 살다 와라. 그 얘기가 밥만 먹으면 그 얘기예요. 희귀 난치성 질환. 말 그대로 매우 드물고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물고 치료가 어려워야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희귀 의약품이란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기준으로 정부는 10년 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 이제 한 번의 치료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평생 희귀 질환을 끌고 가는 거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 합병증이 많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유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전돼서 가족이 다 앓는 가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중산층에서 경제적인 빈곤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하고는 특이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정부는 130여 종류의 희귀질환 치료비 본인 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본인 부담금도 감면해주고 간병비와 호흡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환자들의 딱한 사연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45살) 최순화 씨는 보조기가 없으면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최 씨에게 병마가 찾아온 것은 3년 전. 멀쩡하던 하반신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그냥 가까운.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하시더니 등을 찍으시더라고요. 척추 쪽을 찍으시더니 이거 신경이 몇 개 눌린 것 같다고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물리치료 받았어요. 근데 받던 중에 갑자기 이제 허리 아래쪽으로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서 MRI를 찍어본 후에야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뼈를 잇는 인대가 딱딱한 뼈로 변하면서 중추신경인 척수를 누르는 병입니다.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심하면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최순화 씨는 흉추 10개의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끼고 거동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최 씨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정부가 정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산정 특례나 의료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했구나 아니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증, 척수가 눌려가지고 신경이 마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희귀 난치병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수술을 2-3차례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추의 다른 부분에서도 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질환이 희귀난치 질환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두 케어를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이 병 걸리면 일본 가야 된다고. 왜? 의료 그것 때문에. 후종인대 고라증 환우 회장을 맡고 있는 71살 김종호 씨. 김 씨도 이 질환으로 목뼈 5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환우들은 5년 전부터 후종인대 고라증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도 진정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참고하겠다. 이제 거의 답변이 그거였어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7천여 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된 질병은 130여 종류입니다. 따라서 질병 자체가 희귀하고 치료도 어렵지만 희귀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취재진은 며칠 뒤 이 환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성자 씨에게 베체트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입니다. 눈도 아프고 이제 여기도 아프고 이제 산부인과도 다니고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은 아파서 치과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 입도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마무리 되는데 눈하고 여기가 아프니까 이게 이렇게 아프면서 다리에도 아프고 이렇게 아프면서 여기는 헐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을 전전했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베체트병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르니까 베체트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여기 아파요 그러면 그 과로 가세요. 그렇게만 남겨줘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가잖아요 대학병원에 이제 무슨 과 이렇게 과를 많이 가면은 교수님들끼리 이 환자를 놓고 상담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희귀 난치 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 치료 인프라가 다른 질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의 80% 정도는 유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의 경우 꾸준한 전문의 양성과 연구 개발로 조기 진단과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유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희귀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그 유전 상담하고 그리고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진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희귀 질환을 이게 혹시 희귀 질환이 아닐까? 그 의료 현장에서 외래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그 의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기가 어려워요. 이옥자 씨가 새벽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옥자 씨는 시신경 척수염을 앓고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이란
자신의 면역 세포가 시신경과 척수를 공격해 시력 상실이나 팔다리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 씨가 도착한 곳은 국립암센터. 암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씨가 암센터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마테라라는 주사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은 원래 비세포 임파종이라는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져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옥자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다른 치료제를 다 이미 사용해봤고 혹은 사용에 실패했거나 혹은 그런 치료제에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저한테 왔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들을 다 한번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반복돼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씨가 수납을 합니다. 오늘 내야 하는 돈은 160여만 원. 이 씨는 이런 식으로 67차례에 걸쳐 투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용만 모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약 맞는 거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해 가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인데 빌렸는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에요. 그래서 1년 담보로 1년 후에 이제 되는 대로 갚기로 하고 이제 빌려왔습니다. 이 씨 같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은 보험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내 몸에 비세포 임파종에는 원래 이제 치료 목적이 그걸로 개발됐으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되죠. 근데 지금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최근 진단 분류가 나오고 발병 기전이 밝혀지고 더군다나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는 근거를 만들기가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주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처럼 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좀 그 보장성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질병마다 다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제 아주 정말 그 특수한 경우는 조금 예외 규정을 좀 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살 조크림 씨는 10년 동안 희귀 난치병인 고셔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셔병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효소가 부족해 빈혈이나 간과 비장이 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 씨는 인공적으로 만든 효소를 정기적으로 투약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6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고셔병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성공적입니다. 이게 이제 치료 6개월 전에 찍은 이제 CT고요. 여기가 간이고, 이 비장이고, 이제 지금 이게 6개월 치료한 후에 간, 그리고 이게 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크기도 정상이고 6개월 동안 이제 잘 유지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치료 효과가 그만큼 잘 유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 씨가 임상시험 참가를 결심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조 씨는 고가이며 유일한 치료제였던 외국 제약사의 의약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때 공급의 차질을 빚어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약의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거의 이렇게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솔직히 불안도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약간 체력이 달리더라고요. 약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밤새 극심한 통증과 싸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이현주 씨.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현주 씨가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현주 씨가 도착한 곳은 병원입니다. 어머니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휠체어를 건드리기만 해도 딸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이현주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약을 맞습니다. 이 약은 보통 전신마취 수술을 할 때 쓰이는 마취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마취제를 맞는 5시간 정도가 통증 없이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